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열린 토론 속 토크 배틀 열톡으로 준비한 열린 토론. 오늘 첫 주제는 당신의 주민번호는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1인당 평균 개인정보 유출 횟수 7회. 이러다 보니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최초로 2,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려면 법적 징벌과 사회적 책임의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높여야 할까요? 잠시 후 KBS 열린 토론 열톡의 세 분의 패널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실태와 문제점, 관련 대책 살펴보도록 하고요. 한강 신드롬과 출판사 사장님 박정민의 실험, 작은 서점과 북페어 열풍, 올 한 해 우리 출판계를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들인데요. 출판계 주요 트렌드와 열톡 패널들이 추천하는 올해의 책을 통해 2025년을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미디어가 개인의 생각과 한국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날카롭게 분석해 주시는 전문가이시죠. 유현재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재입니다. 과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사회와 인간 삶을 바라보는데 탁월한 시각을 지닌 학자시죠. 이종필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베테랑 기자이자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예리하면서도 다정한 문체로 기록해온 저자이십니다. 장일호 시사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일호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이야기 나눠볼까요? 개인정보가 왜 이렇게 공공재처럼 되어버렸는지. 약 1억 건의 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지난 2014년 카드 3사 대란을 기억하실 겁니다. 대형 통신사 또 숙박 앱 포털 사이트까지 이번에 쿠팡 사태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먼저 유 교수님, 지난 10년간 누적된 개인정보 유출 건수 뭐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예, 관련 보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 보안업계 추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유출된 개인정보 누적 건수가 아까 그 1억 건 뭐 카드사 했는데 그거 포함해서 최소 3억 건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복 유출 같은 게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국민 1인당 평균 6, 7회 정도 이상 자신의 정보가 유출된 꼴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얘기죠, 결국. 네. 그래서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그 다크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접근이 좀 어려운 거기서 음지죠, 한마디로. 그래서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기본 DB로 취급되어서 패키지 형태로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상품이죠. 그런 실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내 정보가 유출됐을까 우려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라면 지금은 사실은 이미 유출될 건 다 됐고 이 유출된 내 정보를 범죄자들이 어떻게 막 이렇게 조합해서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게 저한테 사기를 칠지 공격해올지 이런 거를 방어해야 하는 단계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심하네요. 아찔하네요. 이게 실제로 저희 기자가 그 쿠팡 이번 사태 이후에 중국의 이제 당근마켓 이라고 불리는 셴위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국 웹사이트 정보가 어떤 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봤는데 이게 12월 3일 기준이긴 한데 그때 뭐 이제 저희가 쿠팡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게 있나 판매되는 게 있나를 보려고 들어간 건데 그건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찾아보니까 뭐 한양대, 고대, 성대, 도서관 아이디라든지 아니면 올리브영, 무신사, 네이버 뭐 이런 탑툰, 카카오, 멜론 이런 사이트들의 어떤 실명 인증한 아이디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게 그 아이디당 가격이 한 100에서 300위안 정도
정도, 그러니까 한 2만 원에서 6만 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한국 인터넷의 어떤 보안 정보 보호 이게 얼마나 네. 취약한가가 좀 드러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찔하다, 무섭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걸어다니고 또 숨쉬고 있는 동안에도 또 다른 정보들이 유출될 텐데 말 그대로 탈탈탈 틀렸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장 기자님 말씀하신 네. 김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민 10명 중 6명이 개인정보 유출을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소로 꼽고 있다. 이런 또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게 지난 11월에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사회조사 결과가 발표된 거예요. 사회조사는 이제 10개 부문이라고 해서 뭐 복지라든지 사회참여라든지 여가나 이런 것들을 10개 부문을 나눠서 이제 2년 주기로 5개 부문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는데 이제 작년에 조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범죄와 안전 관련된 것들이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한 25% 정도로 나왔는데 그 세부 항목을 봐야 되는데 그 아래 주목해야 될 게 그 안에 이제 2020년에 신설된 이제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개인정보 유출 항목에 대한 것들을 물었어요. 불안도를. 근데 여기에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제 응답한 국민 비중이 57.6%, 말씀하신 대로 와, 10명 중에 6명이 엄청나네. 그렇게 느낀 거고, 이게 이제 처음에 신설됐었던 2020년만 해도 꽤 높았어요. 그때도 54% 정도였으니까. 근데 2022년에 조금 떨어졌다가 지난해 다시 올라간 건데, 이게 아마 내년에 다시 조사를 하게 되면 쿠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10명 중에 6명이 불안하다고 느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좀 더 내년에는 그 불안 정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관측이 됩니다. 예. 아니 근데 이 교수님은 또 이 이과 쪽이시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그러면 IT 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우선 궁금한 건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 이야기는 자기가 그 유출된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당장 더 화가 나는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은 IT 강국이고 상당히 기술력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털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게 보안 기술이나 뭐 관리 시스템이나 이것이 뭐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힘든데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어떤 뭐 사후 관리 체계라든지 아니면은 사전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 좀 허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번 쿠팡 사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내부 보안 관리자에 대한 보안이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다른 사건들은 외부에서 공격을 해오거나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유출이 예, 해킹이 된 경우는 된다든지. 그거는 정말로 좀 기술적인 문제 이런 걸로 볼 수 있는데 내부자 관리 소홀로 이런 문제가 터진 거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고 그러면은 이런 그 대형 플랫폼에서는 내부자의 어떤 기술을 넘어서는 기술로 막을 수 없는 내부자에 의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까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그 복합적인 보안 체계를 사실은 그 고민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뭐 새로운 게 아니라 사실은 뭐 글로벌 기업들이 다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안 했던 거 상식적으로 사실 돼야 되는 일들이지 않기 방어나 때문에 관리도 더 철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기술이 이 IT 분야가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했다는 건데 이 교수님 그래서 그런지 이 국민들이 앞서 이제 장희로 기자께서도 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 2차 이 피해가 더 정교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나 맞춤형 스팸 등 뭐가 어떻게 좀 더 발전되고 진화됐다는 이야기겠죠. 네,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그 뭐 고객 정보 이런 걸 일단 그냥 빼와 가지고 거래하고 이제 이런 1차적인 어떤 그 범죄 행위들만 있었는데 2010년 후반 가면은 이제 그 크리덴셜 스토핑 뭐 이런 그 공격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단 그 보안이 취약한 데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계정이나 비밀번호나 이런 거를 얻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자동 봇으로 돌려요. 자동 봇으로 돌려가지고 좀 더 큰 사이트 이런 데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성공률이 이제 0.1% 내외로 굉장히 낮긴 합니다. 낮긴 하는데 확률은 낮아도 시행 횟수가 높아지면 네, 이거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 봇으로 돌려서 하는 거예요. 자동 로봇이네요. 네, 자동 로봇을 돌려서 하는데 보통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뭐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행 사이트나 배달앱이나 이런 게 워낙 많으니까 가입해야 되는 그런 사이트가 너무 많죠. 그러면은 그거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전부 다 다르게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일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아이디와 같은 비번으로 여기저기 가입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안이 취약한 데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계속 봇을 돌려가지고 대형 사이트 돌려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그렇게 뭐 이제 해킹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요런 여러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그 생활 패턴,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를 이제 재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쿠팡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구매한 상품은 이런 거 다 나갔잖아요. 그럼 최근에 이 사람이 뭘 썼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여행을 가면 어디로 가는지, 이거는 이제 여행 플랫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달에 주로 뭐 언제 뭐를 자주 시켜 먹는지 아마 그 정도 정보면은 이 사람의 건강 상태까지도 좀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조합하면은 그러면은 조각조각 난 거를 모아가지고 특정 개인을 사실은 이렇게 특정할 수도 이제 있게 그런데요. 되니까.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요새는 이제 그 AI가 또 누구나 쓸 수 있게 됐잖아요. 이게 생성의 AI 기술이 좋아지니까 그렇게 이 범죄자들이 취합한 정보들로 누군가를 개인을 굉장히 좁혀서 특정할 수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스미싱을 한다라든지 뭐 보이스피싱 한다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정교하게 예. 발전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생활도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어떤 물건을 사는지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또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 교수님. 관련 교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이거 찰떡 같다 그랬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무슨 이렇게 예를 들어서 범죄자가 특정이 안 됐을 때 프로파일링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권일용 네, 그런 네.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 프로파일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밝혀진 걸 이렇게 조합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특정하는 거잖아요. 똑같대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옛날에는 물어보지 않던, 그러니까 옛날에는 끽해야 뭐 아이디, 전화번호 뭐 이 정도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위치 정보 나오죠. 몇 번 샀는지 나오죠. 그다음에 몇 살쯤 되는 거 나오죠. 막 어디 왔다 갔다 하는지 나오죠. 이거 다 나와요. 그러면 사기꾼들이 앉아서 프로파일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보내야 된다. 그러면 아까 0.1%라고 말씀하셨는데 0.1%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 사기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해볼 만한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기업에서 그걸 잘 쓰면 그걸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알고리즘을 역으로 활용하면 범죄형 알고리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뭐 IT 그다음에 AI 이런 문화들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고는 있는데 엄청난 아이러니가 되는 거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정말 이 개인정보 유출 당하기도 하고 또 많이들 이 우려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7050님께서 모든 서류 작성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란이 있는데 동의란에 체크를 안 하면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것부터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이제는 이 어디 가입을 할 때 장 기자님 이 클릭해서 이 동의한다는 이야기도 쉽게 하질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들기도 해요. 저만 해도 그냥 이제 뭐 선택으로 돼 있는 거는 다 빼고 일단 동일한 필수 이외의 예. 것들은 빼고 하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용하기에 아무래도 좀 번거로운 게 있죠. 그냥 쉽게 이용하려면 어쨌든 다 동의를 하고 내 정보를 다 넘겨야만 좀 그 어떤 사이트나 이런 것들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하기가 더 편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편리함의 정보를 일종의 팔아 넘기는 셈인 건데 그거를 이제 뭐 개인이 조심하는 건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사실은 그동안 제재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벌어진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장 기자님 말씀대로 선택도 아니고 이제 개인정보 동의란이 제공 동의란에 필수에 클릭을 해도 그 필수인 정보가 또 유출될 수도 있는 그쵸. 거니까요. 자, 유 교수님. 그래서 이제 주민번호가 이제 이 유출됐을 경우에 올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주민번호라는 게 쉽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주민번호를 바꾸는 사례, 일단은 신청하는 건수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저도 이거 거의 처음 알았는데요. 이게 보니까 11월 23일 날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라는 부서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 그러니까 다 끝나지도 않은 거죠. 1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1,914건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2,000건에 육박하고 그래서 이 변경 신청은 제도 시행 첫 해가 2017년이었대요. 근데 이 뒤져보니까 2015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뭐 판단이 있었나 봐요. 이거 안 바꿔주는 건 안 된다. 2014년에 예. 1억 4천
개의 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그래서. 바로 카드 3사 대란이 있긴 했었죠. 아마 그게 이렇게 그 계속해서 뭔가 연장선에 있었던 어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2017년에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799건 그리고 18년에 560건 19년에 641건이죠. 근데 2020년에 처음으로 1,000건 넘습니다. 그래서 1,127건 그리고 21년에 1,344건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올해 거의 2,000건에 이제 육박하는 연간 신청 수가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앞자리는 못 바꾸겠죠. 그 운명을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안 되는데 뒷자리에 이제 그 성별하는 거 뭐 1, 2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나머지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임의번호로 바꿔주는데 이제 슬픈 건 뭐냐면 거기 이제 원인을 한번 찾아본 거예요. 유형별로 도대체 왜 그러신가 이게 보면 물어보니까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로 인한 신청이 가장 많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눈물을 흘린 분들이 많았는지 우리가 짐작이 가는 거죠. 그리고 사기, 해킹 등 기타 원인 그리고 신분도용, 가정폭력, 상해 협박, 성폭력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받거나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주민. 그러니까 이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전형적인 민생 범죄에 의한 굉장히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신청을 하면 이게 반 이상 그 인용이 된다네요. 그래서 대부분 인용돼서 지금 뭐 많이 바뀌어서 지금 진행이 네. 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용률이 신청을 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64.6%니까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그만큼 절박했다. 자, 장 기자님 취재 보시니까 개인정보 유출이 이제 불안한 경우에 개인들은 주로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하는지도 궁금한데 뭐 본인 경험을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제 개인 정보가 저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저보다 더 많은 세계를 여행하고 저보다 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그 이미 익숙해진 거죠. 그런 아픈 이야기입니다. 네, 정보 어떤 보안 불감증의 어떤 대표적 사례가 저이기도 할 텐데, 근데 이제 뭐 이번 쿠팡 때도 그랬지만 개인이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뭐 결제 정보를 삭제해라, 뭐 결제 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해라, 뭐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 바꿔라 이런 것들 저도 이제 어머니 쿠팡 그 정보 카드 바꿔드리면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게 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만 해도 이제 저는 이제 쿠팡을 사용하진 않아서 따로 그걸 하진 않았는데 개인 통관 고유번호 같은 거 변경 그래도 한번 해놔라 혹시 모르니까라고 해서 그거 들어가는데 그거 변경하는 사이트가 접속이 한때 안 됐어요 한동안 예. 너무 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인 대응만 이야기되는 것으로는 사실은 이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이 교수님 이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물론 뭐 이번에 이제 쿠팡의 경우 때문에라도 많이 보도가 됐겠지만 개인들은 좀 어떤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됩니까?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인식을 하게 됐을 때요. 제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가 쿠팡을 사용하고 있는데 결제 카드가 롯데카드거든요. 롯데카드 한번 문제가 생겨서 카드를 피해가 새로 좀- 발급받았습니다. 네. 새로 발급받은 카드로 쿠팡에 등록을 해놨는데 쿠팡 사태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비밀번호 바꾸고 쿠팡의 결제 카드까지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래도 사실 좀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아이디하고 비번이 여러 군데 다 중복이 되면은 이게 여기저기 털려가지고 이게 이제 계속 누적적으로 쌓이면 그러면 이게 이제 적층 위험이라고 한다는데 그러면은 이게 피해가 훨씬 더 상상하지 못한 범위로 이제 확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그런 거 좀 이제 그 서로 다르게 하는 거, 그다음에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 굉장히 좀 보안성이 높은 뭐 비밀번호로 한다라든지 일단은 뭐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접속하지 않은 데서 누가 접속했는지 참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이 쉬운 일은 아닌데 어디서 누가 다른 사람이 로그인을 했는지 예. 이런 것도 한번 주기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들이 그런 관리를 잘할 수 있으면야 좋은데 지금 7319님께서도 주민번호 바꾸면 다른 것들 바꿀 게 더 많을 것 같아서 복잡하고 머리 아프기도 하네요.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런 것이 좋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새로운 하나의 이제 뉴노멀이 되는 거죠. 뉴노멀이 그렇죠. 되거든요. 이런 뉴노멀을 원하지는 않을 텐데 유 교수님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연락이 왔을 때 이거 내 정보가 털려서 연락이 오는 거 아니야? 제2의 피해를 또 양산하기도 하고 경찰이나 또 공공기관에
연락조차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다른 또 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회적 불신이 커지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유무노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슬프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일도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이렇게 뭐 밥을 먹는데 어떤 집에 와서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이제 약간 좁은 골목이고 막 그랬는데 차를 좀 애매하게 대놨던 것 같아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경찰이었어요. 근데 경찰이 전화 와가지고 요거 좀 빼주고 이제 그런 일이 좀 있었나 보죠. 그랬더니 제 친구가 경찰이라니까 못 믿나 봐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는 검찰이에요. 이러고 끊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전화가 오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풀어졌는데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뭐랄까 그 슬프네요. 공권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뭐 아까 우리가 나눴지만 유노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딴 사람 말을 못 믿게 되면 이게 도대체 어떨까? 이거는 뭐 방법은 하나라고 봐요. 지금 쿠팡 사태도 있고 다른 사태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뭔가 명백히 실정법 어긴 사람한테 망하게 해줘야 돼요. 결국은 굉장히 센 그 처벌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진짜 성악설 믿고 딴딴하게 해야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작용이 안 일어날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을 그 이게 해봅니다. 미국만 해도 집단 소송을 하게 되면 워낙 그 아예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 자체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기업이 아예 개별적으로 다 적극적으로 먼저 제시를 하거든요. 보상 어떻게 해드리겠다, 뭐 대처 어떻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기업이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합의를 안 해도 어차피 이제 손해가 크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경험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그 약간 버티기, 쿠팡은 어떻게 보면 버티기에 예, 들어간 것 지금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장 기자님 말씀대로 쿠팡 사태에 대해서도 KBS 열린 토론이 또 주제로 다룬 바가 네. 있습니다만 이정표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쿠팡의 문제의 경우에도 어떤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어떤 윤리의식의 문제 또 지금 대응하고 있는 방식의 문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KT가 해킹을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이 무료 유심 교체 서비스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또 기민한 대응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쿠팡의 경우에는 역대급 규모 유출입니다. 그런데 사과문 배너도 조기에 내리고 구체적인 보상안도 지금 나오지 않고 확연하게 대응하는 방식 보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KT 때는 제가 또 쓰는 통신사가 또 KT여서 저도요. 그 전에 그 SK가 한번 또 이렇게 털렸었잖아요. 네. 그 KT는 그거 보고 좀 반면교사로 삼은 면도 있지 않는가 싶은데 그 사실 또 업종도 다르고 이 쿠팡은 미국 기업이잖아요. 이게 미국 기업이고 여기 그 최고 책임자도 저기 미국인이시고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윤리 의식이 없다는 게 이제 이런 점인 것 같아요. 이익은 보는데 책임은 안 져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미국 기업이니까 좀 전에 제가 그 보건 뉴스에서도 미국 그 무역 대표분과 거기서 미국의 그 플랫폼 기업들 한국이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야지 이런 식의 의견을 이제 내고 맞아.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쿠팡 사건도 이게 지금 염두에 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매출의 대부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올리고 있으면서 책임을 전혀 지려고 하지 않는 이런 태도는 정말 좀 그 의장님이 옛날부터 그렇게 윤리 경영 같은 강조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말과도 모순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선택지가 너무 없어요. 선택지가 너무 없어서 예를 들어서 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형 3사가 있으니까 갈아타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전부 다 털려버리면 어차피 고생해서 갈아타봐야 어차피 똑같다. 사실 또 이렇게 되는 건 마찬가지긴 네. 해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그런 대체 서비스를 찾기가 힘든 면도 있고 그거를 믿고 버티는 게 아니냐. 그래서 대형 플랫폼이 우리 사회의 어떤 필수 인프라처럼 돼버린 거. 그 책임과 어떤 사회적 영향력, 파급력은 엄청나게 커지는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의 어떤 책임지는 정도는 너무나 미약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이거를 레버리지 삼아서 좀 말하자면 국민들한테 일종의 좀 협박 내지는 버티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뉴노멀 얘기했었는데 뭐 KT나 SK나 대형 그런 뭐 국가 기관 산업을 다루는 그런 통신사들도 다 해킹되고 있으면은 아니 뭐 개인정보 유출 같은 거 이제 뭐 너무 그냥 일상적으로 당연한 거 네. 아냐라는 식의 인식을 예.
그런 바로 대수롭지 이거- 않게 지금 네, 생각하고 바로 이 있는 거 아닌가 부분인데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유 교수님이 그래서 그런지 점점 둔감해지고 다 틀리는데 뭐 그러면서 이른바 쿠팡의 경우에도 여전히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거든요. 이른바 락인 효과라고 해서 분명히 개인정보 유출은 불안하지만 그 서비스를 이용하던 이 편의성 이걸 버릴 수가 없어서 계속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심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에서 얘기하면 뭐 그런 거죠. 아까 락인 효과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내가 어떤 특정한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조건이 되면 그 우리가 보통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할 때 뭐 CSR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개념으로 ESG도 얘기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케팅에서 뭐라 그러냐면 독점 기업이 그 윤리를 잊어버리면 굉장히 무서운 괴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대마불사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게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3,000건이 아니에요. 3,300만 건인가 뭐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탈퇴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저는 무슨 불매운동도 일어나고 좀 뭐 그럴 줄 알았어요. 아유, 별 그것도 없어요. 별 그것도 없고 그다음에 그 대표라는 분도 뭐 소재 파악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하고 그러니까 약간 버티기 누가 봐도 버티기잖아요. 그리고 또 영어 막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방송에서 적절하진 않겠지만 약간 한국 소비자를 호구로 보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밖에 예전에 막 우리 무슨 뭐 불매운동 뭐 이제 뭐 그 일본 상품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약간 어쩔 수 없이 소비자는 선택적인 불매운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심리를 너무너무 잘 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 불매운동 일어난다 그래도 특정한 제품은 막 샀고 팔리고 막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쿠팡도 그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징계와 이제 처벌이 중요한데 국회에서는 영업 정지 쿠팡에 대해서요. 논의가 되고는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물질적 보상이 아닌 정신적으로 이런 개인정보 유출되면서 난 힘들어졌어요. 이런 경우에 피해 보상은 30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맞아요. 실제로 그걸 입증하기도 참 어렵다. 네, 그리고 이제 소송을 내야지만 그것을 또 보상을 또 소송에서 이기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 기자님, 지금 그래서 이야기되는 것이 이제 이 징벌적 가징금을 받아야 된다. 매출액의 최대 10에서 20%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도 좀 통과가 돼서 작동이 될까요? 일단은 근데 그 징벌적 손해배상 하나만으로는 사실은 불충분하다라는 게 전문가들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 그다음에 뭐지 증거 개시 제도라고 해서 디스커버리 제도 이런 패키지가 다 동시에 사실은 작동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 OECD 국가 중에서 그 집단 소송제가 없는 나라가 한국이랑 터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 집단 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도 작동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거든요. 만약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집단 소송이 먼저 제도가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게 그 집단 소송에 대한 그런 어떤 제도가 없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하자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해법이 아닌 거죠. 진실을 호도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가 명확한 사안일 때만 효력을 가지는 거라서 그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리고 또 어쨌든 손해액의 뭐 5배를 배상받든 10배를 배상받든 간에 그걸 배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긴 소송을 견딜 수 있는 시간과 돈을 가진 자원을 가진 사람들만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 지금같이 집단 소송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그걸 공동 소송이라고 하는데 그 공동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까 3,300만 명이라 그랬지만 뭐 지금 제가 그 마지막에 보고 들어온 게로는 지금 쿠팡이 집단 소송하는 그 비율이 20만 명 정도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20만 명 정도만 하다 보니까 전체 배상액 자체도 사실은 크지 않을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 책무에 대한 어떤 압력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집단 소송 제도 자체를 좀 만들어 놔야 되는 건 거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공동 소송으로 해서 뭐 한 20만 명이 소송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이제 그 승소 가능성 높게 보고 있더라고요, 법조인들이. 왜냐하면 뭐 근데 배상액이 사실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뭐 SKT 30만 원, 뭐 어디 뭐 인터파크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기간 오래 걸리고 받는 돈은 적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승소를 해도 그 피고한테는 타격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결국 이걸 바꾸려면 그 공동 손해배상 소송을, 그러니까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서라도 집단 소송이 좀 먼저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일을 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장 기자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그런 법적 제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법적 정비에 또 아직까지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잠깐 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이 2014년에 카드 3사 그때 문제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도입이 됐는데 그게 이제 또 2023년 또 이제 개정돼가면서 그 피해액의 그러니까 손해 액수의 최대 5배까지 가능하긴 합니다. 가능하긴 한데 지난 10년 동안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일단 한 번도 없는 게 문제고 그리고 이게 특히 이제 정신적 피해 보상 요거를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게 일단 쉽지가 않고 법원이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그 최근에 그러니까 뭐 카드사나 2016년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 그 1인당 배상액이 10만 원. 10만 원입니다. 이제 요거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쿠팡 같은 경우에 총 피해 주수가 3,370만 명인데 요 곱하기 하면은 기본 손해액이 3조 3,700억 원이거든요. 곱하기 5를 하면 5배를 하면은 16조 8,500억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맥시멈이 이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3,370만 명이 전부 다 소송을 다 할 수 있느냐. 못하죠. 못하고 일부가 지금 몇십만 명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장 기자님 얘기했던 집단소송제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단소송제는 일부가 그 기업을 상대로 승소하면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전부에게. 법적 효력이 이제 미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안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징벌적 손해배상 말고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징벌적 과징금을 때리는 요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매출액의 그 지금 3%밖에 안 되는 걸 10% 올리자 이제 요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소급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그쵸. 지금 소급 적용 안 되니까 쿠팡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영업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요게 일단은 뭐 긴급하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조치일 것 같은데 요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그 거기 물품을 납품하는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배달 기사분들 이분들의 그러니까 쿠팡과 관련된 사회적 약자들의 어떤 생계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피해 보는 거를 그럼 누가 배상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까지 같이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왜냐하면 같습니다. 또 입점업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정지를 했을 때 실제로 또 현실적으로 입점업체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징벌적 가징금의 경우에는 그 가징금을 거둬서 국고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도 배분될 수 있는 또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또 다양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SK텔레콤에서 그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고 가징금 받았거든요. 최근에 1,348억 원 받았는데 이게 피해자 구제에 쓰이는 게 아니라 사실 국고에 기속되는 거라서 이런 네. 부분은 정말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우리가 또 할 이야기가 많은데 뭐 다 나눌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종의 대응책으로 유 교수님 전문가들은 주민등록 뒷자리를 좀 전면적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 또 민간 기업의 주민번호 수집 지금 이제 인터넷 사이트나 상거래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면 이것을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파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오래 산 건 아닌데 미국 살면서 이제 거기 보면 주민등록증이랑 주민등록 번호랑 비슷한 게 이제 소셜 시큐리티 넘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보장 번호.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제가 무슨 뭐 상거래를 한다거나 그러는데 그 번호를 남기거나 그런 일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번호를 줘야 되는 것은 뭔가 식별이 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뭔가 편의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주민등록 번호를 그렇게 아무 그거 없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정당하지 않고요. 그러면 상거래를 통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내잖아요. 그러면 나에 관련된 식별번호나 식별 장치를 만들고 근데 그걸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뭔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면 변경 이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지 않고 그렇다면 아예 이참에 민간 기업의 어떤 주민번호 수집 전면 금지 이런 거는 그 아까 이제 뭐 징벌적 뭐 배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게 피해가는 방법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는 좀 더 뭐 어마어마한 사람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여기 조항도 좀 애매한 거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반복적 법률 위반이 있었거나 이거 피해가려면 또 엄청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또 이게 제자리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전면적인 어떤 그런 뭔가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교수님 아무도 믿지 않는 보안 체계. 이것도 상당히 새로운 의미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가 믿다. 제로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제로다. 이런 의미인데 좀 더 정확하게 의미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어떤 식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경계 보안 모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성벽을 쌓아놓고 거기서 이제 외부 침입자만 막아내는 거예요. 일단은 그게 경계 보안 모델인데 제로 트러스트는 뭐냐면은 성벽 안에도 뭔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내부에 그 간첩이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고려한 어떤 그 보안 체계라는 거죠. 이게 나온 지는 꽤 됐어요. 2010년에 그 포레스트 리서치 보안위협팀에 이제 존 킨더백이라는 수석 애널리스트가 제안한 모델인데 뭐 한마디로 아무도 믿지 말고 언제나 확인하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핵심 원칙이 있는데 일단은 명시적으로 일단 계속 검증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어떤 층위에서 신원 인증을 계속하는 거예요. 매번 단계마다. 그리고 보안 책임자에겐 최소 권한만 부여하고 그리고 일단 가정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시스템이 언제나 해킹됐을 수도 있다. 이 가정 하에서 이제 보안 시스템을 굴리는 거죠. 그래서 경계 보안 모델은 차단 위주인데 이 제로 트러스트 모델은 인증 위주입니다. 그 인증도 굉장히 이제 여러 층에서 매 단계마다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내부자의 위협 특히 이제 요게 딱 적용이 되는 게 이번 쿠팡 사태인 것 같아요. 내부 보안 책임자에게 지금 여러 가지 권한들이 사실은 이제 해결이 안 된 문제니까 실제로 그 이런 제로 트러스트의 보안 체계를 그 2024년 4월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이게 뭐 세계에서 이게 지금 이 시스템을 쓰고 있는 데가 한 63% 정도 된다. 네. 라는 이제 통계도 있을 만큼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철저하게 보안만큼은 뚫리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다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장일호 시사인 기자, 이종필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교수,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부 주제가 흥미롭습니다. 2부에서는 출판계의 새로운 트렌드 그리고 세 분의 패널들이 뽑아오신 올해의 책을 통해 2025년 바로 한 해를 돌아보겠습니다. 이 교수님이 첫 번째 트렌드의 문을 열어주신다고요? 네, 크게 한 뭐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작년에 이어서 여전한 한강 열풍. 네, 사실 노벨 문학상은 제사라 생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이 나올까? 라는 제가 노벨 문학상 받은 수상작을 번역하지 않고 한글로 바로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마어마한 건데 너무 심심했어. 계엄 때문에. 제사라 생전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은 일이 벌어졌고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열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2024년, 25년 연속으로 대형 온라인 서점 두 곳에서 그 한강에 이제 소년이 온다. 요게 그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었고 요게 이제 다른 어떤 그 문학 작품 전체를 좀 끌고 가는 하드캐리한 어떤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종합 베스트셀러 100위권 안에 든 걸 보면은 소설이 30종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예스24에서도 그 비슷한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평가도 있냐면은 사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일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업적에 비해서는 열기가
조금 미진한 거 아니 이런 평가가 있을 정도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표상으로는 참 여전히 한강 열기가 대단하다라고는 하지만은 예. 그 업적에 비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평가도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트렌드는 이제 20대의 어떤 독자층의 그 어떤 유입 내지는 이제 새로운 그 출판 문화, 독서 문화를 이끌고 있는 20대 약진이 두드러진다는 것도 이것도 좀 특기할 만한 사항인 것 같아요. 네. 교보문고 종합 10위권 안에 보면 20대 구매 비중이 작년에 18.5%인데 올해에는 21.6% 늘어났고 특히 이제 한국 소설에 대한 충성도가 이제 많이 높아졌는데 이건 뭐 한강 작가의 영향도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종합 베스트 2위를 차지한 작품이 양 기자의 모순인데 이게 또 20대 독자 구매자가 39.2%. 그리고 정대건 작가의 급류 이것도 20대 독자 비율이 40.1%. MZ 세대의 책 네. 사랑이 또 고스란히 드러나네요. 네, 텍스트 힙이라는 어떤 그런 트렌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또 이 현상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이거는 그 제가 아는 이제 1인 출판하시는 분의 분석인데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독서 출판 시장이 여전히 좀 어렵고 그리고 판매 부수가 10,000권 넘는 책이 또 거의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텍스트가 귀해진 희귀템이 돼버린 어떤 세상에서 너도 나도 SNS로 디지털 뭐 쇼폼하고 이러던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그 텍스트가 희귀해졌기 때문에 힙해진 이런 역설도 있지 않느냐는 분석도 알겠습니다. 있는데 그거도 좀 관심을 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도 한강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정말 노벨 문학상 대단합니다. 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그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또 젊은 세대들에게 책에 대한 흥미를 또 일깨우는 책이 온다로 이어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드는데 워낙 또 한강 작가가 차분해서 열기가 불꽃 튀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이 한강 작가에게 스며드는 건 상당한 것 같은데 장희로 기자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일단 12월 3일 날 불법 계엄 있었던 것이 이렇게 좀 연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그 많은 이슈들이 다 계엄으로 인해서 좀 빨려 들어간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동시에 또 그렇기 때문에 한강 작가가 그때 했던 이제 이야기들, 소년이 온다를 통해서 했던 질문들이 계속해서 국민들이 곱씹었던 거죠.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지 이 질문들이 사실은 광주의 이야기에서 출발한 질문이 2024년에 어떤 겨울에 서울에서 증명되리라고는 약간 생각하기 예. 어려운 그런 질문들이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엮어서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제가 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이후에 좀 주목했던 거는 한국 문학에 대해서 해외 독자들은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가 어떤 예. 관심이 달라졌는 건데 그 한국문학 번역원에 따르면 이제 보통 번역 출판 지원을 받은 한국문학 도서의 해외 판매량을 이렇게 재는데요. 그게 전년도에 그러니까 2023년에 52만 부가 지원을 받았는데요.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받은 이후에만 120만 부가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130% 정도가 늘어난 건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강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도 2024년에만 31만 부가 이제 외국에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아까 1만 부 얘기하시지만 1만 부 되게 많이 팔리는 건데 외국에서도 이제 1만 부 이상 팔린 그 소설이 24종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문학의 시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세계 문학의 시간과 거의 동시간대에 흐르고 있다라는 게 한강의 노벨 문학상이 보여주는 어떤 또 그런 트렌드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 겁니다. 유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사실 소년이 온다는 그 이제 노벨상 받기 전에 참 제가 나이 먹어서 본 책 중에 책을 읽다가 운 거는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그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슬펐는데 이걸 세계가 알아줬다. 그리고 딴 사람들도 알고 있다. 막 그게 좀 기분 좋았는데 저는 뭐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학부 제가 전공이 문학이었어요. 문학이었고 그 다음에 직업은 뭔가 첫 직업은 카피라이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저 이종필 교수님처럼 머리 이렇게 기르고 술충리하고 막 그런 시절도 좀 있었어요. 그건 이야기 안 하시는 게 그랬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또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제가 제일 기분 좋았던 건 뭐냐면 저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너무너무 기분 좋았던 건 뭐냐면 국문과가 없어지고 불문과가 없어지고 동문과가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문사철이 막 없어지고 막 그런 시대에 이 작가님이 한 방에 이거를 다 막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소중함, 스토리텔링의 소중함,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요거만 하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쇼츠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그것만이 모든 엔터테인먼트의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한 방에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동안 많이 잊고 있었던 어떤 그런 텍스트의 중요성,
그리고 소중함 이런 걸 이분이 한 방에 이렇게 해주지 않았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 심심하게 지나갔어요. 저희 이쪽에서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조금 더 뭐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막 뭐 생가 탐험 막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거 없이 해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숫자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조금 더 엔터테인먼트화 한국 것이 뭐 세계적인 것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금 더 최근에 광주 출장 다녀왔는데요. 그 굉장히 많이 늘었대요. 그래요? 그 광주 그 관광 관련해 가지고 근데 뭐 단순히 그냥 광주에 맛있는 거 먹으러 놀러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다크 투어라고 하잖아요. 그치. 그 이제 한강 네. 작가님 소설 보고 와서 이 광주에 꼭 오고 싶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 체감될 정도로 많이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영축 때 또 한국의 힘이고 그게 또 이제 K-팝 데모는 뜻으로 이어졌던 맞아요. 거 아닌가. 말 그대로 한강의 기적입니다. 자, 또 한 사람 주목을 합니다. 장희록 기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 출판계에서 유독 많이 들리던 이름이 바로 박정민의 출판사 무제인데 이 박정민 배우가 배우 하사, 가수 하사죠. 아, 배우 네, 박정민이고 청룡 가수 영화 하사, 때. 네. 청룡 하사에서 하는 그 화사와 박정민 맞습니까 배우? 네, 맞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배우 박정민 씨가 만든 출판사 무제가 올 한해 굉장히 많은 출판인들을 비롯해서 독자들의 입에 좀 오르내렸는데요. 저희도 매년 이제 연말 되면 이제 올해의 책꽂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다른 언론사들도 많이 할 텐데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출판 편집자들 그 설문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설문을 받는데 어느 출판사가 올해 가장 좀 주목을 보였냐, 어디가 제일 루키냐 뭐 이런 걸 물어봤는데 루키에서도 1위가 무제였고 어느 출판사가 가장 잘했냐라는 거에도 이제 출판인들이 보기에도 무제가 가장 잘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 하나의 어떤 출판사가 약진하는 것이 아니라 좀 출판계 전반을 좀 흔드는 현상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출판계 맨날 이제 단군 이래 최대의 뭐 어떤 이런 제일 막 안 좋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 데서도 어떤 출판사 이름이 이렇게 좀 오르내린다, 출판사 대표의 이름이 오르내린다라는 거는 좀 인상적인 일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 국제도서전 때 저도 국제도서전 다녀왔는데 6월에 그때도 좀 놀랐던 게 그 앞에 거의 줄이 막 겹겹으로 서 있더라고요. 그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그 무제 부스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줬던 게 뭐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가수 화사와의 무대 때문이라는 것도 있고 그 앞서는 이제 유키즈 언더블럭이라고 이제 그 출연해서 예. 출판사 얘기했던 게 뭐 흥행의 기점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배우 자체보다도 그 배우가 보여준 진심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천년의 완주라고 김금희 작가가 지은 책이 이제 무제에서 나왔는데 그 책이 책 형태로 나오기 전에 오디오북 형태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오디오북 형태를 만들었느냐 했을 때 아버지가 이제 사고로 시력을 잃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만든 책을 오디오북 형태로 좀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 분들을 위한 책들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무제 출판사에서 나오는 계속된 어떤 책의 트렌드인 거죠. 뭐 박정민 배우가 그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야기를 네.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런 듣는 소설 같은 거, 그러니까 기존의 종이책이 아닌 방식으로도 책을 접근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무제가 갖고 있는 출판에 대한 진심 같은 걸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이전에도 책이 좀 나왔었는데 왜 이렇게 그 전에 열심히 안 했냐라는 이제 질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어쨌든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막 나서서 이렇게 하면 그게 좀 반칙처럼 느껴질까봐 출판인들한테 좀 실례일까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책을 내다 보니까 근데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책을 쓴 사람들한테 너무 실례인 건가. 예를 들면 김금희 작가가 무제에서 책을 냈는데 출판사에서 다른 데서 냈다 그러면 막 마케팅도 움직이고 뭐 이게 막 어디 방송도 출연하고 이렇게 해서 한 권이라도 더 팔려고 했을 텐데 자기가 유명인이기 때문에 약간 오히려 더 몸을 사리게 되면 그 작품을 더 못 알리게 되는 거니까 아예 이제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면서 했던 것이 이제 작년이었던 거고 그게 이제 좀 여러 가지랑 맞물리면서 무제가 좀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 선생님 듭니다. 특별히 궁금한 건 이 박정민 배우가 배우로서도 잘 나가는 배우였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런 출판사를 차린 배경이 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아닐 테고 뭐 책에 대한 관심 뭐 이렇게 사회에 공헌하는 배우로서의 또 다른 어떤 판단 뭐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건가요? 근데 일단 어엿한 출판사가 되는 게 목표라고는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같이 일하시는 무제 출판사에서 일하시는 김아영 이사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배우의 인기에 기대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어쨌든 이제 어엿한 출판사로서
그 수익을 내는 출판사가 되는 것이 목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보면 무제가 내는 책들이 굉장히 방향성이 확고합니다. 뭐 예. 이를테면 뭐 반려동물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여성의 독립 이야기라든지 자매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게 약간 좀 소외된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박정민 배우가 굳이 책을 내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외된 목소리를 사회에 책으로 알린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이제 확고한 방향이라는 게 좀 오히려 눈에 띄는 게 있는 게 그러니까 이래서 1인 출판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그 출협 그러니까 그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납본되는 그 신간들이 다 납본이 되는데 2024년에 나온 책이 전부 6만 4천 권 정도 되거든요. 와. 근데 이렇게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1인 출판사라든지 작은 출판사들이 이렇게 딱 확고하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이제 독자들의 선택을 받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살짝 이유 이야기를 젊은 세대들이 공감하는 이유를 장 기자님 말씀해 주시는데 이종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무제란 출판사가 관심을 받는 게 배우 효과, 박정민 효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사회적 심리적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우선은 그 거꾸로 이제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에 그 수많은 1인 출판사들이 있는데 그런 출판사에서 그 1인 출판 하시는 분들이 다들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좋은 책들도 이제 많이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런 책들이 과연 그 작품만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고 있는 현실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1인 출판뿐만 아니라 대형이든 소형이든 중형이든 모든 출판 업계가 사실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군 일에 30% 줄었다, 불황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30년째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좀 뭐 탄핵 사태나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불안 이런 거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또 안 좋았던 이런 것이 출판업에도 영향을 미쳤던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런 면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박정민 배우의 그 후광 효과, 셀럽으로서의 어떤 인지도 이런 것이 일단은 엄청난 트리거로 작용을 한 거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한 거냐. 요게 이제 저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관심을 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책도 만드네 이러고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지속적일 거냐. 이거는 그 박정민 배우의 진정성이 이제 사실은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그냥 이벤트성으로 해보는 게 아니라 책에 대한 진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책에 대한 진심이 있고 그래서 야, 이건 장난 없다. 그렇게 이제 그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그 소비자들에게도 전달된 게 아니냐. 네. 그래서 그것들을 그 진정성을 알기 때문에 이제 출판하는 다른 분들도 저 사람은 그냥 한번 뭐 돈 벌고 말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잘 되면은 출판업계 전체가 좋아진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심, 진정성. 유 교수님. 아니 저도 그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거에 다 동의하고요. 근데 저는 그 박정민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마케팅 쪽에서 이렇게 보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 무섭대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전략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가 그냥 행동하면 딴 사람들은 거기에 붙어가지고 저 사람 저래가지고 성공했을 거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살아오신 걸 보면 뭔가 학교의 선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화를 보면 이게 뭐 모든 영화에서 필모를 보면 다른 모습들을 창출해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좋은 의미에서 되게 전략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출판사 얘기를 하면 또 배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출판 그거 이게 마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리고 계속 코끼리를 생각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정민 이 배우님이 지금 만드시고 있는 거는 우리는 지금 뭔가 특정한 단어가 없어가지고 책이라고 레이블링 하잖아요. 규정을 하죠. 근데 이분이 만드는 건 어쩌면 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얘기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뭐 만들죠. 뭐 만들죠. 그러니까 내놓는 것마다 일종의 뭐랄까 세상에 처음 있는 포맷을 만들어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치열한데 그분이 만드는 콘텐츠는 다 새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이게 눈에 띌 수 밖에 없고 그다음에 사랑받는 콘텐츠가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세 분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저도 박정민 배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세 분이 뽑은 올해의 책, 2025년의 책을
좀 소개를 받아볼까 합니다. 우리 또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읽어보시려고 할 테니까요. 장희로 기자님부터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저는 독립연구자인 최우연 씨가 쓴 나는 전쟁에 불복종한다라는 책인데요. 돌베개 출판사에서 지난달에 이제 출간된 책입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게 부제가 어느 귀먹은 군인의 고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예. 이제 읽기 전에는 뭐 약간 책이 화려하진 않아요. 요즘 책들 되게 예쁘게도 나오고 팬시하게도 나오는데 되게 검은색으로 된 책에 약간 화려하지 않은 책이고 뭐 군인 얘기고 이래서 뭐 재밌을까 이러고 그냥 딱 열었다가 되게 놀란 건데 놀란 게 이제 1980년대생인 것 같아요. 추정 이게 나이가 나와 있지는 추정컨대. 근데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포병 장교 출신이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에 대한 이제 회고를 할 때 뭐 이를테면 군인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존재다. 그리고 전쟁을 나는 경험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국가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조직인데 거기에 어떤 손과 발이 되는 것이 꿈인 어떤 포병 장교였던 사람이 그 꿈을 이뤄서 이제 군인이 되었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총력의 70%를 상실하는 이제 보청기가 없이는 이제 듣지를 못하고 또 이명과 같은 공황장애를 얻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도 단순 이제 군대에서 이제 이 장교를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병을 얻게 되면서 자기 아픈 몸을 이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대를 하고 독립연구자로 돌아와서 이제 그 일종의 전쟁, 국가 폭력에 관련된 이제 자신의 경험을 비춰서 연구한 것들을 정리해서 낸 책인데요. 굉장히 이제 내밀한 자기의 고백이기도 하고 뭐 여러 측면에서 좀 겹쳐서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군인이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게 되게 낯설기도 해서 좀 같이 읽고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서 골라봤습니다. 역설적이네요. 실제로 본인이 겪었던 그런 경험담 위주로 이렇게. 그렇지는 있어요. 그 경험들도 있는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인상적이었던 게 첫 장을 여는 글이 팔레스타인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게 상대를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상처 입히는데 역량을 다 집중하는 일인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도 부족한데 그 고통은 그걸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번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써나가는 일종의 이제 전쟁 에세이인 거죠. 무슨 계기가 있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좀 괴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뭔가 그거에 계속해서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PTSD를 겪거나 이게 본인이 뭔가 경험하는 전환이 PTSD인 있었나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왜 아프게 되었는지를 해석하다 보니까 이 어떤 전쟁에 대한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군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어떤 부조리한 것들이 실제 역사적으로 어떤 것들과 맞닿아 있는지를 찾아보게 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공부를 결국 하셨어야 되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선정하신 뭐 이유도 궁금하고 또 전쟁에 불복종한다라는 것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극우 파시스트 군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극우 파시스트 군인이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 또 어떤 가능성일까라고 하는 측면을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제가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이 전쟁의 역사 이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되게 많은 동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전쟁사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동화를 기록하기 위해서 어떤 만만치 않은 분량의 페이지를 비워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이지 않는 건 거죠. 전쟁이 벌어졌을 때 눈앞에 있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연구들을 이분이 막 인용을 많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생각도 났어요. 2024년 12월 3일 날 어떤 위법한 명령을 한국의 군인들이 거부했던 것들 그런 것도 좀 떠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들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제 현실주의자들은 총의 힘을 믿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긴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쟁이 멈춘 적은 없지만 동시에 또 이런 어떤 평화에 대한 연대의 마음이 멈춘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읽어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은 그런 책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희로 기자께서 선택해 주신 나는 전쟁에 불복종한다라는 내용 소개를 해드렸고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유현재 교수 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연말 연시 늦은 시간대까지 인파가 몰릴 수 있습니다. 인파 밀림 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5년 올해의 책을 세 분 패널이 선정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유현재 교수님 예. 어떤 책입니까? 이게 제목이 좀 거칩니다. 예. 조금 유의해 주시고요.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개소리란 게 보통 그 영어로 말하는 불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좀 그 뭐 공격적으로 안 받아들여졌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는 예, 책 제목이 그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그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예. 근데 굉장히 공격적이어서 저도 놀랍고 막 좀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얘기는 당연히 아니었고 영국의 저널리스트 제임스 볼, 이 퓰리처상도 받고 이제 그랬던 분인데 영국에서 활동도 하고 미국에서 활동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주로 썼던 얘기는 조금 옛날 얘기긴 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접한 게 이제 최근이니까 근데 읽으면서 절절하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 어쩜 우리나라 상황이랑 이렇게 비슷한지 제가 가장 문제의식을 갖는 게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잖아요.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게 그 개소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개소리가 유행이 되면 제일 슬픈 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손해보는 게 뭐냐면 대중이 더 이상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뭐랄까 의미가 없는 상태로 치닫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뭔가 세상에 뭐 그 정복했는가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제일 좀 경계해야 되는 거로 얘기를 드는 게 뭐냐면 탈진실의 위대함이라는 그런 그 개념이 나와요. 근데 탈진실이 영어로 번역하면 포스트 트루스래요. 근데 포스트 트루스가 마치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진실 뒤에 진실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오로지 선전과 선동 패션만 난무하면 그다음에 뭐가 남을까? 아무것도 안 남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제일 무서운 게 저는 가짜 뉴스보다 더 무서운 게 섞는 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섞는 뉴스가 일말의 진실을. 맞아요. 그게 제일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많은 그 말도 안 되는 뭐랄까 그 정치가들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히틀러라든가 게벨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만용 이런 것들 때문에 저지른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한 것 때문에 독일이 힘들어. 그런데 독일이 힘든 거는 1%의 진실인데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 모르겠어. 다 쟤네 때문이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안 벌어져요. 벌어지고 있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도 뭐 가짜 뉴스다 뭐 이런 뭐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많이 사회적으로 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헛소리 또 가짜 뉴스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이 책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서도 참 이분이 그 교수님 아닌데 참 교수님처럼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예. 약간은 무책임하게 들리기도 하면서 그 대중이 알아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결론을 해요. 그러니까 대중이 계속해서 어찌 보면 아까 말했던 그 선전선동가는 계속해서 대중을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대중이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된다. 그리고 대중이 계속해서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되고 분별해야 되고 뭐 팩트 체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나를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런 약간 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또 답이 그거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국민이든지 딱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고르게 된다라고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걸 또 생각을 해보면 그 국민이 사는 세상은 딱 국민의 수준에 맞는 세상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결론도 그랬거든요. 정신 차려라. 이게 그 더 이상 우리의 언론 미디어 환경이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중성만 그 가치로 알겠습니다. 인정받는 곳이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참 어려운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얼마나 사회적 자정작용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또 해법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종필 교수님입니다. 자, 어떤 책을 고르셨을지 다른 어떤 사람보다 궁금해집니다. 어떤 책입니까? 네, 아닐 아난 타스와미가 쓴 기계는 왜 학습하는가라는 책인데요. 이게 어려워요. 네. 우리나라에는 올 초에 나왔던 책이고 부제가 AI를 움직이는 우아한 수학입니다. 우아한 수학. 네, 지금 어려운 기계와 수학이 다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쉽고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가장 기본적인 가장 밑바닥 수준에서의 그 어떤 수학 원리, 알고리즘 작동 원리 이걸 이제 설명하는 책인데, 그러니까 수학 책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학책인데 제가 사실은 그 올해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논문 작업 때문에 치여가지고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이 책을 읽겠다고 사놓고 이제 앞에 조금 읽기 시작한 책입니다. 그래서 책 전체 내용을 제가 뭐 아직 다 읽어본 건 아닌데 요거를 정한 이유는 일단은 이걸 계기로 제가 꼭 한번 읽어보자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올해 그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관련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뭐 양도 늘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초기와는 달리 굉장히 좀 내용의 깊이가 있는 그런 책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그 책 중에 하나가 지금 기계는 왜 학습하는가 이 책인데 이 깊이 중에서도 앞서 얘기했듯이 가장 밑바닥, 예. 가장 밑바닥의 수학 원리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좀 수학이 이렇게 거부감이 생기는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은 고등학교 수학을 정상적으로 마치신 분이라면은 예, 한번 이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선형 그러니까 행렬 미적분학 이제 이런 거거든요. 대학에서 배우는 아주 복잡한 이런 추상적인 그런 수학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50년대에 그 제기됐던 그 이제 초기의 인공신경망 모형, 이제 퍼셉트론 같은 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심층신경망이 어떻게 이제 발전했는지 이런 거를 그 수학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너무 깊어질 것 같아서. 거리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짧게 이 책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소개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이 그 수학이 외국어보다 쉬워요. 어떤 면에서는 기호에 현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어는 이게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발음도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수학 기호는 그렇게 정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기호에만 현혹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외국어 배우는 것보다 쉬울 수가 있다. 그리고 수학적 사고가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거든요. 미적분을 알면은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분들과 같이 이 책으로 한번 스터디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세 분 말씀 들으니까 참 책들을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박중민 배우의 무제 출판사 책을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네. 세 분 짧게 뭐 득담 한 마디씩만 해주실까요? 장희로 기자님부터 올 한 해 보내면서요. 네. 벌써 올 한 해에 대한 인사를 할 때가 됐는데 제가 12월에 되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1년 동안 읽었던 책들 이렇게 다 이렇게 대충 한번 훑어보면서 내년에 붙잡고 나갈 말들을 좀 찾는데 올해 붙잡은 말 중에 하나가 김병훈의 새 소설인 거의 사랑하는 거 말고에 나온 문장인데요. 우리 남에게 폐 많이 끼치자라는 말이에요. 네.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장희로 기자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종필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교수,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장희로 시사인 기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연말 KBS 열린 토론 연말 기획으로 준비했습니다. 개성 있는 4명의 MC들이 열린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 12월 26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